안녕하세요.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키우다. 자립준비 청년 금융 멘토, 자립준비 청년 협회 회장 주우진입니다. 저도 과거 처음 시설을 퇴소하고 자립을 시작했을 때 개인적으로 설렘도 있었지만 사실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저의 약간 좀 자립 경험, 자립 스토리를 우리 후배들과 우리 옆에 계신 멘토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만 18세가 됐을 때부터 SNS에 저는 자립준비 청년 출신임을 밝히고 제가 자립하는 과정들을 계속 올렸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시설 출신인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 선택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을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SNS를 보시고 정말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런 피드백도 받고 또 강연도 하고 또 후배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좋은 영상도 찍을 수 있는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 멘토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 5년차 최정현입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중등시험 임용고시도 준비하고 있고 자립준비청년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 4년차 차승미입니다. 저는 가정위탁으로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자립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자립 멘토로 활동하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정위탁 출신들의 경우 시설과 같은 장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승미 씨는 본인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것을 혹시 언제 알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정위탁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센터 담당 선생님이 지원금 신청 안내를 해주셔서 내가 자립준비 청년이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안타깝죠. 나중에 알게 된 친구들을 보면. 가정위탁 친구들 중에 사실 보호종료 5년이라는 그 지원 기간을 놓쳐가지고 뭔가 적절한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자립준비 청년인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LH 청년전세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자립할 때는 지원 제도의 종류도 많고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몰라서 자립 준비가 참 힘들었는데 자립준비 청년 관련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난 당사자 선배들과 시설 선생님께 많이 물어봤어요. 혼자서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주위에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찾아보고 이제 해결을 했지만 사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물어볼 곳이 없다는 것은 아주 어렵죠.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저희가 나서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든든한 금융 한번 시작해 볼까요? 퇴소를 앞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퇴소 후 주어지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다들 어떻게 자립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자립정착금이랑 LH 임대주택 제도를 지원받았어요. 정착금은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자립정착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해 주실 때 정착금은 보증금으로 쓰라고 하셔서 LH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으로 정착금 일부를 사용했어요. 저도 퇴소 후 첫 집은 정착금으로 반전세를 구했어요. 이후 대학 진학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서 LH 임대주택 제도로 저렴하게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와, 좋네요. 정착금 일부로 전세 보증금을 내고 남은 자립정착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민님?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LH 청년점세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지만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립정착금으로 초기 가구, 전자제품, 생필품을 구입하고 지인들을 도와준다고 다 써버렸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퇴소 후 자립을 시작할 때 목돈을 받으면 주위에서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맞아요.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그렇고 다 어려워 보이니까 도와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해해요. 저도 목돈 관리를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정착금을 받자마자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싼 오토바이나 아니면 성형수술을 하는 등 2달 만에 다 써버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와, 정말 안타깝네요. 시설에서는 한 달에 적은 용돈을 받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결핍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퇴소 목돈이 생기면 과거에 억눌렸던 그런 결핍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과소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미리 알고 돈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큰 돈을 갖게 되니까 하고 싶은 게 좀 많잖아요. 그 나이에. 맞아요. 그런데 잘 관리해서 미래에 투자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물론이죠. 네, 같은 돈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퇴소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원받을 때는 잘 체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 라는 기준에 맞춰 생각하고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교수님, 자립정착금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네, 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나올 때 딱 한 번 받는 목돈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죠. 2025년 현재 정부 권장 기준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고 서울은 최대 2,000만 원, 경기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립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나 시설 담당자와 상담을 받고 그 다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퇴소 확인서, 그리고 자립계획서입니다. 특히 자립계획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첫 번째 자본인 셈이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이 매우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받은 돈의 한 50 내지 60%는 보증금 그리고 필수 생활용품 구입에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집이 모든 자립의 기초가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비상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체 금액의 약 20~30%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따로 모아두세요. 따로 분류를 해두세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남은 한 10 내지 20%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직업 훈련을 받는다든지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든지 자신의 가치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는 투자에 그 돈을 쓰면 좋겠어요. 자립정착금을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돈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는데 다 써버렸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더 우선이었으니 내일 대비가 뒷전이었죠. 사실 처음 퇴소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립정착금 말고도 매달 받는 자립수당이 있잖아요. 두 분은 자립 초기에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립수당도 받았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자립수당이 있어서 숨통은 트였죠. 와, 저는 사실 자립수당도 못 받았거든요. 두 분은 진짜 다행이네요. 사실 기본적인 생활비는 자립수당이 정말 큰 보탬이 되죠. 자립수당이 저희가 퇴소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늘었어요. 교수님, 자립수당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자, 자립수당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자립수당이라는 거는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나온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립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만 18세가 되어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 청년이어야 합니다. 자, 둘째,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았던 분이어야 하고요.
자, 세 번째는 2018년 8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분들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아동 양육시설, 아동 일시 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매월 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금액은 여러분의 기본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지원 기간은 최대 60개월, 즉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매월 20일에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자립수당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립수당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할 수 있죠. 다만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때는 시설 수급자 신분이었다가 시설을 퇴소하면 일반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같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가정의탁 출신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활용해서 생활비 문제를 많이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립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생각보다 많은 후배들이 자립수당만 알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모르더라고요. 둘 다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 봐야겠네요. 저는 다행히 담당 사회복지사께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서 자립수당이랑 수급비까지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와, 진짜 다행이네요. 자립준비 청년 출신들의 경우 자립수당, 생계급여,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 소득 감면 혜택이 있어서 아르바이트 수익까지 잘 활용하면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걱정했어요. 내가 일해서 소득이 일어나면 중단되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탈수급을 정말 많이 걱정하십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도 바로 탈수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탈수급 기준만 지속적으로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요. 그럼 자립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함께 받는 방법에 대해 교수님께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자,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월 76만 5,444원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는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공제 같은 걸 빼줘요. 그래서 그 빼준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이란 게 산출이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립수당 50만 원 받았잖아요. 이거는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으로 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일해서 번 돈의 대략 한 30%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럼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 실제 소득으로 과표가 잡히고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80만 원에서 공제를 한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나도 소득이 없을 때 생계급여가 76만 5천 원 정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월 80만 원을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 76만 원은 받겠지만 그래서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아까 자립수당은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자립수당 50만 원 받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8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립수당 50만 원, 아르바이트 80만 원, 생계급여 월 생활비는 만들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신청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을 더 받았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당사자 멘토가 있는 자립준비 청년 협회나 자립지원 전담 기관에 가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해요. 당사자 멘토나 자립지원 전담 요원들이 최신 정보도 사실 많이 알고 있고 나한테 딱 맞는 지원이 뭔지 개인별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거든요. 그럼 온라인으로도 찾을 수 있나요? 네,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가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그것도 꼭 활용해 보세요. 돈 관리도 사실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당장 누울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제도가 무엇이 있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저도 자립수당이랑 주거급여를 받았지만 주거 관련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주거 문제가 가장 막막했어요. 한 달 수입 중 상당 부분이 주거비로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님들께 드리는 조언은 LH 주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크게 전세임대, 매입임대, 건설임대 등 다양하게 정말 많거든요. 두 분은 LH 주거 지원 제도를 혹시 언제 알게 되셨어요? 저는 대학 진학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 갈 때 LH 청년 전세 제도를 알게 됐어요. 그때 정말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저는 가족위탁지원센터에서 자립정착금 교육을 받을 때 LH 청년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약 1년간 월세 생활을 하다가 신청해서 지금 집에 입주할 수 있었어요. 네, 승미 씨가 실제로 LH 청년 전세 임대에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4년째 살고 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보증금은 100만 원밖에 안 들었고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금리 5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거든요. 주거가 안정되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지 않나요? 정말 그래요. 한 친구는 1년 동안 바퀴벌레가 나오는 반지하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울하고 힘들다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주거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주거만 안정돼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LH에서 운영하는 주거 지원 제도는 상당히 많아요. 말씀해주신 전세임대 말고도 매입임대, 그리고 건설임대라고 해서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 국민임대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 주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이라 잘 알고 있지만 자립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도 복잡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있었구나. 저는 지금까지 전세임대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건설임대를 알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좋은 지원 제도가 있어도 당사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자립을 시작하기 1년 전부터는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미리 찾아보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네, 교수님, 그럼 자립준비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제도에는 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거 문제 아주 중요하잖아요. 주거 문제는 자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주거 지원 제도가 꽤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자립준비 청년이 주거 지원을 신청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본 자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가정 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에서 39세 사이가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잘 좀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건설 임대주택이란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개념이 뭔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가장 저렴하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일단 LH공사가 공공기관이죠. LH가 직접 건설한 주택으로 아동권리부장원의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건설 임대주택에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영구 임대주택이 있고요. 하나는 국민 임대주택이 있고 하나는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영구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영구 임대잖아요. 가장 저렴한 옵션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한 200만 원 정도고요. 월 한 4, 5만 원 수준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은 한 중간 수준으로 시중 시세의 60 내지 80% 수준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고요. 지역마다 보증금의 차이는 좀 있어요. 하지만 2년 계약으로 최장 30년 거주까지 가능하니까 활용하기 좋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이라는 거 있어요.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위한 맞춤형으로 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LH가 직접 건설한 주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그런 해당 공고문 같은 거를 잘 좀 보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중 주택의 시세 보다 한 30% 수준으로 좀 저렴한 주택인데요. 자, 이거는 LH공사가 시중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시세보다 좀 싸게 30% 수준 싸게 임대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LH가 사서 여러분들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청년 수급자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의 40% 조건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세 임대주택이 있어요. 자, 이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집을 찾으세요. 자, 직접 집을 찾으면 LH가 여러분 대신에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여러분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자, 지원 한도가 좀 있어요.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40만 원 한도 내에서 3개월치만 여러분들이 부담하고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 보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매입 임대주택이 있고, 전세 임대주택이 있다. 이런 주택 여러분들에게 평균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주택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주택을 공고문 같은 걸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런 주거 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도마다, 매물마다 거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취업하면서 월 소득이 많아지면 지원 제도 중에서 졸업하게 되는 것들도 있죠. 맞아요. 저도 비슷한 걱정이 있어요.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다시 혼자의 힘으로 집을 구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소득이 늘어나서 내 명의로 된 집을 구하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죠. 더 나아가 이는 자립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다만 그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전세나 월세 사기예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사기를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기를 당하신 분들 중에는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과 함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저도 집 구할 때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집은 사기당하면 정말 큰 손해보니까요. 저는 실제로 위험한 상황 겪었었어요. 처음에 본 집이 시세보다 너무 싸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이 빚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나 보네요. LH 전세임대를 활용할 때는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와 집주인이 명의가 동일한 인물인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 선배들이나 도와주는 분들께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혼자 판단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때 배웠는데 전세보증금보다 빚이 많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과 허그 전세보증보험도 꼭 들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험료는 사실 조금 들겠지만 만에 하나
사기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갈 때는 중개업자가 실제 자격증과 등록증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시세보다 너무 싼 집은 승미 씨처럼 의심해 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계약할 때 전세 보증금은 현금으로 주고받지 말고 반드시 계좌이체하라고 하더라고요. 영수증도 꼭 받고요. 저는 실제로 집 보러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과 함께 가서 객관적인 의견도 듣고 안전상으로도 그게 더 좋았거든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시간대에 따라 낮과 밤에는 어떤지 각각 확인해 보시고, 자립준비청년협회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도 집 관련 상담을 해주니까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저는 처음 집을 구할 때 거기서 체크리스트도 받고 주의할 점도 안내받았어요. 막연했던 집 구하는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죠. 네, 지금까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금융 및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많은 자립준비 청년 선후배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이런 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립 초기에는 자립정착금을 비롯한 자립수당과 생계급여 등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확보하시고, 이후에는 LH 주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집을 구한 다음에 이후에 직장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승미 씨는 다른 자립준비 청년들을 도우면서 어떤 경우가 가장 안타까우셨나요? 정보가 부족해서 지원을 놓치는 경우예요. 특히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할 때를 놓치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거 자립은 정보와 준비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퇴소 1년 전부터는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나 생활지도원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자립준비 청년들이 여전히 많죠. 그럼 지원제도 활용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있는 대로 쓰고 보자라는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봐요. 자립정착금을 받고 나서 계획 없이 쓰다가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후배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꼭 당사자 멘토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도운 친구들을 보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친구들이 더 안정적으로 자립했어요. 그렇죠. 보호 종료 5년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한 청년들의 공통점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준비했는지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그런 용기가 있던 후배들이었거든요. 어떤 준비와 용기였어요? 보호 종료 5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와 모르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물어보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려는 친구들이 미리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속도가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랄게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립준비 전담기관이나 자립준비 청년협회 선후배들과 정보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하세요. 맞아요.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제도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해주실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